개인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8,000명이 이제 나갔거든요. 18,000명의 참가자 중에서 180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죠. 오늘 책은 바로 라오의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편입니다. 이번에 낸 책이 이제 라오의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이잖아요. 어쨌든 네. 이게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무한매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 저자님이 과연 수익률이 얼마였고 원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네, 일단 투자는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거죠? 일단 투자 자체는 2007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에 주식 투자를 이제 국내 주식으로 잠깐 시작을 했었다가요. 네. 그때 이제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경험을 1년 동안 내내 이제 고통을 그때 겪으면서 폭삭 망했겠네요. 아, 예, 완전히 사실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주식 투자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코인 투자를 먼저 예, 진행을 이제 1차 광풍 때 2017년도, 2018년도 정도 때 코인 투자를 하고 해오다가 그때 또 이제 다시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제 개인이 이길 수 있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하게 됐었고요. 결국은 제 생각에는 개인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점을 잡거나 또는 고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평단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는 방식의 지금의 이제 무한매수법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컨셉은 거의 비슷하게 코인으로 쭉 해오다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온 지는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자, 2020년 6월부터 이제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요거 포트폴리오 제가 알기로 2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얼마 계좌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단투랑 장투랑 2개로 구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투로 이제 무한매수법이라는 책으로 나온 방법은 사실 단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투로 이제 8억이라는 돈을 이제 분배를 해서 이제 원금을 물론 다 소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 금액으로 원금을 잡고 단투를 하고 있는 게 무한매수법이고요. 그다음에 장투는 이제 2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동시에 이제 10억 정도의 돈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단투 8억으로 수익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1년 지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실현을 한 것만 2억 1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2억. 자, 수익률 25%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장투 2억은요? 장투 2억은 지금 중간중간에 물론 조금씩 추매를 해서 원금이 지금은 이제 2억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원금 자체는 이제 한 3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수익금은? 이제 평가금은 지금 6억이 좀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수익이 한 2억 5천 되는? 네, 장투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금 한 11억 5천으로 1년 만에 수익이 한 4억 5천 정도. 아, 예, 맞습니다. 돈을 버신 거네요. 네네. 야, 근데 요 무한매수법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안전한 투자법인가요? 일단은 주식 투자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그거보다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주식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이제 어디가 저점인 것 같아서 사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실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서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투자법을 좀 주의 깊게 보지만 우리가 한번 또 원래 직업이 또 의사분이시잖아요. 또 서울대 전기공학 출신이시고 얼마나 또 똑똑한 분이겠어요. 이분의 이제 무한매수법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무한매수법이 도대체 뭔가요?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그것을 이제 평단을 낮춰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목표에 다다랐을 때 전체 매도를 해서 다시 리셋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때까지 나온 분할 매수법은 사실 많은 분들이 물론 분할 매수법이 좋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분할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또는 종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는지 또 매도가 사실 제일 어렵죠.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린이로서 입장에서 이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 하면서 듣고 있지만 실제로 다 끄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또 다시 하게 되고 또 팔으라는 건가 말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기준을 잡고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찍는 방법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방법이 제가 처음에 그냥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하던 방법이었죠, 그냥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꾸준하게 네이버에 좀 유명한 이제 미국 주식 카페가 네. 대형 카페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한 25만 명 정도가 넘어가는 이제 대형 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뒤늦게 회원가입을 해서 네네. 저도 이제 정보도 얻고 또는 제 투자법을 그냥 공유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네임드화가 되어가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사실 수익을 벌기 때문에 제 글이 그 당시 별로 인기가 없다가 한번 이제 2020년 9월쯤에 좀 큰 하락장을 한번 맞으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수익 인증을 그냥 사실 제가 한 거는 그냥 꾸준히 수익 인증을 계속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에 이제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한 때가 작년도 9월,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뭐 데이터 바탕 백테스트를 좀 실시했다고요? 예, 예. 백테스트는 일단 종목별로 종목 자체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 방법 자체가 변동성을 먹고 들어가는 종목 그 방법이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라는 이제 ETF로 종목을 잡고 백테스트를 한 게 이제 총 20종목 정도를 백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각 종목마다 사실 이제 ETF 자체가 탄생한 지가 또 그 종목이 얼마 안 되는 사실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백테스트가 다 균일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요. 최대한 긴 기간을 백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5, 6년에서 좀 길게는 또 한 10여 년 정도까지 백테스트를 종목마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 방법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꼭 사실 높은 수익을 노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백테스트를 해보고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에서 저 혼자만 그냥 하는 방식에서 사람들이 자꾸 질문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백테스트를 하게 만들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한매수법 그 세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거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방법이 조금 접근하기가 멘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배 레버리지 ETF를 무조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세배 레버리지라는 거는 1등 따든 세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이제 1배 기본 ETF의 3배 정도를 변화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걸 이제 세배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볼라틸리티 드래그라고 해서 이제 같은 변동성을 가지게 됐을 때 세배 레버리지는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께서는 대부분은 당연히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말라고 금기시화 되어 온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으로 컨셉을 잡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매수법처럼 이제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에서는 1배가 더 안 통합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반드시 3배라는 것이 결국 이제 내려갈 때도 물론 3배지만 올라갈 때도 3배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꼭 상승장이 아니더라도요. 횡보장이나 적당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를 컨셉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세배 레버리지라 해도 뭐 상품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은 예시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ETF인 TQQQ라는 ETF라든지 또는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 같은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이제 소형주라든지 또 중형주 같은 TNA라든지 또 MIDU라든지 이런 이제 세배 레버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백테스트도 있고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종목을 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무한매수법이라는 건 알겠어요. 분할 어쨌든 해서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적화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보면서 계속 백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분할을 뭐 예를 들면 100분할 또는 뭐 200분할까지 만약에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 상품을 하는데 수익을 냈더니 연수익률이 예를 들어 한 5% 정도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주식을 하기에는 조금 의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최소한 그래도 한 10%에서 15% 이상 정도는 주식으로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무한매수법 책으로 잡은 컨셉은 일단 기본적으로 40분할이 됩니다. 40분할이요? 네네. 40분할이라는 건 40분에 나눠서 산다는 네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제 무한매수법으로 하기로 원금을 잡았다고 치면
이제 40분할이기 때문에 하루에 25만 원 정도씩을 투자를 하기로 본인과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과 이제 약속을 해서 25만 원치를 만약에 하루치를 사고 나면 네. 사실 나머지 975만 원이 남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네, 왜냐면 이 원금은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무한매수법을 하기로 잡은 원금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첫날은 25만 원만 예를 들면 TQQQ를 네. 25만 원치를 매수를 했으면 네. 그 다음 날에 또 25만 원을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죠. 그래서 정액 매수로 이제 매수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장을 맞고 상승장이 왔을 때 네. 전체 매도를 이제 10% 정도 수익률로 욕심내지 않고 이제 매도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만약에 그 예시로 된 TQQQ 샀다면 네네. 나머지 39분할도 다 TQQQ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예, 그 원금에 해당된 종목은 그 종목만 사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돈을 더 불려서 만약에 또 이 종목은 이 원금을 가지고 또 하겠다고 이제 여러 종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종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이게 네. 어쨌든 그 종목 하나를 뭐 우리나라 그냥 종목으로 친다면 뭐 삼성전자라면 네, 삼성전자를 그냥 40번 나눠 사는 거랑 뭐 비슷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이게 있죠. 분할 매수법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일단 세배 레버리지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르겠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삼성전자에 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삼성전자의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락한 정도의 이제 평단을 계속 낮춰가는 과정에서 제가 일단 목표로 하는 건 10% 매도거든요. 네. 그래서 10% 매도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낮으면요. 네. 그래서 국내 주식에 사실 이 방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세배 레버리지가 없어요. 국내 주식에는요. 최고 2배까지만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한국 주식에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굳이 이 방법을 하신다면 이제 수익률을 낮춰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40분할 그 다음에 10% 플러스 10%. 네네. 요게 두 개의 좀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냥 30분할 15%는 그쵸. 안 되나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20종목 정도를 백테스트 했을 때 네. 방금 말씀하신 30분할의 15% 매도가 네. 더 우수한 종목도 사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종목마다 당연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 다르죠. 백테스트가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백테스트가 당연히 이제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도 하고, 네네. 제가 이제 수치를 잡은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이클이나 상황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사실 수치를 좀 잡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수익률에 최적화된 수익률을 노리는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40분할로 이제 10% 수익을 노렸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제 연수익률과 또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많은 종목에서 20종목 전부 다 해서죠. 전부 다 해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수치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0분할이 끝났어요. 그럼 그때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40분할까지 다 산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금이 이제 다 끝나버리는 다 상황입니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한매수법을 여러 종목을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네. 만약에 정말로 이제 조금 무리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런 자금 사정에서 네. 한 500만 원 정도 또는 이제 무한매수법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준이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200만 원을 정말 무리해서 모아서 만약에 한 종목만 무한매수법을 한다고 하면 그 40분할이 실제로 종료된 상황이 가끔씩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럼 정말로 할 게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0종목 정도를 만약에 어느 정도 시드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한 10종목을 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종목을 만약에 무한매수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섹터별로 어느 정도 좀 분산하는 쪽으로 제가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네. 기술주가 잘 나갈 때는 이제 경기민감주가 또 조금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종목에서 이제 40분할 다 종료가 됐을 경우에 이제 스플릿법이라고 해서 네. 영혼법이라고 제가 이제 책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다시 그 종목으로 40분할이 끝난 것을 다시 그 종목으로 다시 첫 스타트로 무한매수법을 다시 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이미 사실 상당히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다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 돈을 잠시 다른 종목에서 안 쓴 돈으로 빌려오는 겁니다. 물타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이제, 다른 종목은 왜냐면 동시에 그 40분에 다 끝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다른 종목에서 예를 들면 이제 20분할, 뭐 어떤 종목 10분할 이제 이렇게 10회치가 만약 사준 상황에서 돈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잠깐 빌려서 이제 새로운 계좌죠. 세컨드 계좌에서 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TQQQ가 40회가 다 끝났으면 네. 그 끝난 상태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해서 네.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이클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무한매수법이라는 건 세배 레버리지 ETF를 네네. 내가 40분할을 해서 이제 계속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기까지 모두가 이해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이거 언제 매도하는 건데요? 그래서 10%가 됐을 때를 미리 이제 매도를 걸어 놓는 거죠. 10%가 되면 무조건 다 매도하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규칙 그렇습니다. 왜요?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요. 물론 거기서 11% 또는 15%를 더 노릴 수도 있겠지만 10% 정도 매도를 걸고 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감과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백테스트로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단순한 게 첫 번째 세배 레버리지 ETF 산다. 두 번째 40분할 한다. 세 번째 10% 된 매도한다는데. 네,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죠.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일단 이게 지난 1년 동안은 통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1년 동안 통했고 그 네이버 그 카페에서도 다른 회원분들도 좀 통했나요? 네, 다 똑같이 통했습니다. 네, 다 통했고. 그럼 두 번째는 이게 10%가 안 됐어요. 네. 그럼 예를 들면 플러스 5%라든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타기처럼 그렇게 다시 또 한번 그걸 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일단은 이제 제가 정한 규칙은 만약에 40회를 종료를 했을 때 플러스 10%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9%라든지요. 아니면은 또 마이너스 10%라든지 이런 상태로 종료가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정한 규칙은 마이너스 10% 안쪽까지는 그냥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편이고요. 아, 마이너스 10%는 그냥 손절? 네.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지 자금 흐름이 또 다른 종목이라든지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7%로 좀 아깝지만 이제 마이너스 7%로 40회가 종료가 됐을 때는 사실 멘탈적으로는 이걸 손절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감하게 그래도 손절하고 다른 사이클을 다시 노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컨드 계좌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상황은 본 계좌랑 서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40회가 종료됐는데 마이너스 한 15%로 만약에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를 손절하기엔 너무 사실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10% 미만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백테스트 한 경우로는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벌어질 정도로 이제 왜냐면 무려 40번이나 분할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사서 버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평단이 내려온 상태이지만 거기서도 만약에 마이너스 15%나 났다는 건 굉장히 긴 하락장 또는 큰 하락장을 뜻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컨 계좌에서 그 나머지 종목들의 이제 배분된 안 쓴 돈을 잠깐 빌려서 쓰는 개념으로 다시 무한매수법을 하는 거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뭐 어느 정도 검증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무한매수법 단점은 뭔데요? 분명히 한계도 있긴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욕심을 조절하기가 제일 어려운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40분할을 하기 때문에 39분할이 남거든요. 첫 매수를 하고 나면 1,000만 원으로 만약에 무한매수법을 하기로 했었으면 25만 원만 쓰고 975만 원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975만 원을 정말로 계좌에 놔두는 게 규칙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기가 정말 어려워요. 해보시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 975만 원을 자꾸 다른데 뭔가 테슬라가 저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테슬라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거기서 수익률을 얻으려고 이제 욕심을 내는 순간에 사실 이 방법이 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멘탈을 규칙대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사람의 심리가 하락장에서 이걸 정말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무한매수법이 정말로 잘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하락장에도 계속 규칙된 이제 그런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40분할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 막 20%, 30%가 이렇게 찍히게 되면 무서워서 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매수를 사실 하지 않으면 평단이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끝까지 아무리 큰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규칙대로 하는 게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죠. 그래서 제가 일단 정한 규칙은 10% 매도지만 막상 상승장이 다시 와서 10% 정도 근처가 왔을 때 이걸 조금만 더 욕심내서 11%로 해볼까 12% 해볼까 이제 그게 욕심이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매수도 마찬가지고 매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도 이제 LOC 매수라고 해서 종가 매수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장중에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가로만 매수를 이제 하겠다고 던져놓고 실제로는 주식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정말로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느냐는 질문들을 받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은 정말 10분입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10분. 네네. 그냥 걸어놓고만 하니까. 네네. 그래서 매수도 그냥 걸어놓기만 하고 매도도 지정가 매도죠. 지정가 매도로 10%로 걸어놓고 그냥 주식창을 끄는 거죠. 이렇게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냥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은 종가 매수가 걸려 있으면 걸려 있고 또 매도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페 회원분들이라든지 또 일반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또 중요한 컨셉은 제가 주식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더 이제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쪽을 이제 추천드린 편입니다. 그럼 이건 미국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이 아까 전에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거의 힘들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그 정도로 큰 주식이 일단 없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한매수법이 물론 적당한 횡보장이나 적당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네. 하락을 한다 해도 결국은 다시 상승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와야지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우상향의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아까 분할 매수법으로 40분할 정도 했잖아요. 네네. 요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퍼센티지로 뭐 떨어질 때마다 뭐 올라갈 때마다 그건 거 아니면 뭐 며칠마다로 나누나요? 매일매일 매수입니다. 매일매일. 아, 그럼 딱 40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실제로 40일 매수는 아니고요. 그 1회치에서도 제가 두 부류로 나눠서 매수를, 절반씩 매수를 이제 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절반씩 매수를 거는데 하나는 이제 내 평단보다 낮은 것만 매수를 거는 걸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내 평단보다 높아도 그냥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종가 매수를 그렇게 컨셉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만약에 내 평단보다 만약에 종가가 조금 더 높게 만약에 설정이 된 상태로 종료가 됐으면 절반치만 매수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 평단보다 아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내 평단보다 만약에 아래로 종가가 만약에 떨어진 상태로 종료가 됐으면 이제 1회치가 다 매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1회치 또는 0.5회치 정도로 매수가 분류가 네.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80일 정도까지도 매수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만약에 상승장만 계속되면요. 네. 네네. 그래서 한 40일에서 80일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섹터에 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섹터별로 그 주기라든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섹터를 최대한 다양하게 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린 편이고요. 네. 또 사실 이 아무리 분할 매수라고 해도 너무 고점에서 사실 시작하는 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RSI라고 해서 이제 과매수 상태를 표시하는 이제 주식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에서 RSI가 60 정도는 그래도 밑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RSI 지수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70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큰 과매수 상태라고 보통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균이 이제 50이죠. 평균이 50인 지표이지만 한 60 정도 밑에서부터 첫 매수를 시작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건 근데 결국 전제가 네네. 주식시장이 오른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이 오른다라는 전제하에 중간중간 떨어지더라도 내가 떨어지는 그때는 내가 그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결국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이제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처음 매수가, 만약에 제가 처음 매수를 $100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사이클을 타고 나서 매도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플러스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한 $90에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단이 중간에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오지 않아도 매도가 10% 매도로 이제 무려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파동을 이제 밑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꼭 상승장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무한매수법 책에 보니까 뭐 행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행보장이나 하락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끝에는 올랐긴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하락만 하면 물론 당연히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거를 좀 많은 지금 또 카페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맞습니다. 많아지고 계신데. 네. 이게 점차 더 많은 분들이 요 매수법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퀀트 투자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뭔가 시황 분석이라든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학적인 베이스를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근데 많은 퀀트 투자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방식을 똑같이 하면 할수록 네. 그 퀀트 투자의 그런 이점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한매수법도 혹시나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네.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공유하면서 저도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걸 알고 공유한 건 아니었지만 네. 결국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3배 레버리지 ETF거든요. 테슬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매수를 한 것이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지만 ETF는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TQQQ ETF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애플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가 올라가야지 TQQQ가 이제 QQQ를 기반으로 만든 ETF이기 때문에 저 QQQ 있습니다. 네. 그래서 QQQ를 아시겠지만 이제 QQQ를 아무리 매수한다고 해서 QQQ가 상승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TQQQ도 마찬가지 구조기 때문에. 그만큼 개별 종목보다 훨씬 큰 거니까. 아니요, 이제 그 종목이 모여서 그 종목들의 그 가격들이라는 상승률이 모여서 만들어진 ETF이기 때문에. 네네. 개별 종목보다 어쨌든 변동성이 작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QQQ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의 낙스닥 기업을 모은 거기 때문에 네. 변동성도 작고 그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가 QQQ를 많이 매수해서가 아니라 애플이 올라서 그렇죠, QQQ가 오르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TQQQ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무한매수법을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대한민국이 다 무한매수법을 하면 어떡하냐.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네. 왜냐면은 ETF는 내가 매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ETF 가격의 변화를 이제 내가 나의 매수로 또는 많은 사람들의 매수로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하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 방법 자체가 특별히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쁜 와중에 10분 정도만 투자를 함에도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투자 원금이 좀 커야지 유리하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종목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 경우가 네. 한 종목, 두 종목으로만 이제 무한매수법 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40분할이 종료됐을 때 네. 이제 그런 응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종목을 할수록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작은 종목으로 무한매수법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첫 진입 시점을 네. 그래도 40회 소진이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첫 진입 시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이제 RS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0이나 뭐 50 이하로 그런 3배 레버리지 종목을 찾아서 이제 첫 매수를 진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매도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이제 만약에 종목 수가 적으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한 분은 처음 봤는데 네. 이런 무한매수법이란 방법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죠. 네, 또 시황 분석하는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떨어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시황 분석이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느 정도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인 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저점이나 고점을 찾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개인이 결국 수익을 장기간으로 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라도 장기간으로 낼 수 있는 투자를 하려면 결국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기법이 이제 정액 분할 매수죠. 이제 그 방법밖에는 제 생각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구체화시켜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무한매수법이라는 방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법을 처음에 접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배 레버리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3배. 네네. 그래서 보통 3배 레버리지 종목은 어디서도 다 위험한 종목이고 장기로 투자하지 말고 뭐 단타로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 ETF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일단 두려워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변동성을 실제로 감내를 해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이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실제로 진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이런 걸 좀 추천하고 계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냥 아무 기준 없는 매수와 매도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카페 회원분 중에서 정말 장난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장난으로 예를 들면 이제 키움증권 이제 실전 투자 대회를
네. 무한매수법이 스스로도 이제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무한매수법이 어느 정도의 등수를 얻을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이제 실전 투자대를 나가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18,000명이 이제 나갔거든요. 18,000명의 참가자 중에서 180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죠. 그리고 이제 그분 말고도 이제 몇 분이 더 계셨는데, 뭐 200몇 등, 300몇 등, 또 500등 정도까지도 분포가 돼가지고 상위 1%에서 3% 정도의 이제 등수를 얻었다는 게, 그 당시에 증명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실전 투자 대회가 그렇듯이 실제로 절반 이상은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18,000명 중에서 한 9,000명 그 정도는 마이너스고 나머지 이제 또 한 40% 정도가 수익권 이렇게 됐었던 상황인데 네. 그 수익권 중에서도 결국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중간보다 나은 상황인 그 기간의 투자 중에서 최상위권 1%에서 3% 정도의 무한배수법이 배치가 됐었다는 걸 당시에 이제 증명을 해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저도 투자 대회를 참가를 당시에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괜찮은 퍼포먼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한매수는 단타와 장타 중에서는 단타에 속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타의 문제점은 좀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장투랑 단투를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네. 이제 장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또 많은 이제 매체나 이런 곳에서 투자의 정석은 장투라고 보통 많이 이제 그렇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든 또는 이제 성장률 투자든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밸류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해놓고 그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식으로 장투를 이제 많이 이제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장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 매도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 돈이 필요한 순간에 만약에 왔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큰 행사라든지 또는 전세금을 갑자기 올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살다 보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요. 생기죠. 그래서 그 순간에 큰 수익을 보고 있던 장투 계좌가 갑자기 만약에 하락해서 수익을 거의 다 까먹는 상태가 되거나 이런 좀 원치 않는 타이밍에 매도를 만약에 정말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 순간이요. 그래서 결국 실현하지 않은 수익은 그냥 사이버 머니인 거죠. 그 미실현 금액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 장투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현을 하기 전까지 이제 이걸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전전긍긍을 해야 되고 또 그 금액이 점점점 물론 커지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커질수록 나중에 그 변동성이 더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본인이 견딜 수 있는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장투만 할 것이 아니라 단투도 반드시 같이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에 실현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편인데요. 이걸 못하는 이유가 단투가 당연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한매수법이라는 방법을 제가 개발을 하게 된 또 계기이기도 합니다.